사과를 던져보시오. 부인, 내 칼 솜씨가 어떻소? 이게 장군의 솜씨요. 부인, 미안하오. 변태 새끼야! 전기 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연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1살의 연화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주막을 혼자 꾸려가고 있었는데 주막은 날로 기울어가고 있었지요. 손님은 뜸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악질 wal패들이 연화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솥에 불을 지피고 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해오고 주막 마당을 쓸며 손님을 기다렸지요.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연화는 주막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손님이 올 리 없었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가 솥에 남은 국밥을 저었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주막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한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거지꼴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온몸에서 악취가 풍겼지요. 그런데 연화가 숨을 멎게 한 것은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끔찍한 흉터가 있었는데 마치 짐승의 발톱에 핥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주막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등은 곧았습니다. 사내가 자리에 앉자 연화는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죽은 것 같으면서도 깊은 곳에는 무언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국밥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서 국밥을 푸는데 손이 멈춰졌습니다. 저런 흉측한 얼굴에 악취까지 나는 사내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국밥을 가득 푸고 김치와 반찬을 듬뿍 담아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요.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고 잠시 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마치 아까운 듯이 먹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사내에게는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주막에는 사내와 연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구석 자리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고 연화는 장부를 펼쳐놓고 빚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할수록 한숨만 나왔지요. 빚은 100냥이 넘었고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왈패 두목석대가 자신을 첩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르르 사내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모두 흉악한 얼굴의 왈패들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덩치가 산만했는데 그가 바로 석대였습니다. 석대는 주막을 둘러보더니 연화를 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빚 갚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어차피 못 갚을 거 빨리 정리하자고 말했지요. 연화는 벌떡 일어나 아직 하루가 남았다고 내일까지 갚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석대는 껄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100냥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그냥 순순히 자기 첩이 되라고 말했지요. 석대가 연화의 팔을 잡으려 하자
연화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석대의 부하들이 웃으며 연화를 에워쌌지요.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석대가 다시 손을 뻗는 순간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모두가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난 얼굴의 거지 같은 사내가 일어서고 있었지요. 석대는 사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냐며 내가 감히 누구한테 입을 놀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석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마치 호랑이가 걷는 것처럼 위압감이 느껴졌지요. 사내가 석대 앞에 섰습니다. 석대보다 키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커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여인에게서 물러서라. 석대는 화가 났습니다. 부하들에게 저 새끼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요. 부하 둘이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부하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움직인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는데 한 명은 팔이 꺾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감싸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석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주춤했지요. 사내는 석대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날카로웠으며 무서웠습니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봐준다. 하지만 다시 이 여인을 괴롭히면 그때는 내 목을 치겠다. 석대는 사내를 보다가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주막을 나갔지요. 문이 닫히고 다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연화는 천천히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지요. 사내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는데 그 미소가 쓸쓸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밥값을 한 것뿐이요. 연화는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 간절한 것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는 일어서서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라고, 비도 오고 밖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사내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사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 사내는 누구일까? 왜 저런 흉터를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연화는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를 피해 들어온 저 사내가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연화는 일찍 일어나 주막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사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내는 어젯밤과 달리 조금 깨끗해 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은 듯 했지요. 하지만 흉터는 여전히 끔찍했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사내가 연화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졌소. 이제 떠나야겠소. 연화는 빗자루를 멈추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사내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연화의 눈을 보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겠소. 연화는 사내를 안으로 안내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국밥을 푸고 반찬을 챙겨 사내 앞에 놓았지요. 사내는 어젯밤처럼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마주 앉아 사내를 바라보았는데 햇빛 아래서 보니 사내의 얼굴이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흉터만 아니라면 제법 준수한 얼굴이었지요. 특히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내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 할 때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무석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석이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석이 문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연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오십시오.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무석은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진심 어린 눈으로 무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석은 한참을 연화를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연화는 무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를 넣은 국밥과 가꾸운전, 싱싱한 나물과 김치를 상에 가득 차렸지요. 손님도 몇 명 있었지만 연화는 구석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무석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무석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누더기 옷이었지만 얼굴은 조금 더 깨끗했고 머리도 손질한 듯했습니다. 무석은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고 연화는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무석은 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무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도 마주 앉아 함께 먹었지요.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주막에는 무석과 연화만 남았습니다. 연화가 술병과 잔을 가져왔습니다. 탁주였는데 연화가 직접 빚은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무석의 잔에 술을 따랐고 무석도 연화의 잔에 따랐지요. 두 사람은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달빛이 주막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무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석은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몰골이 이러한데 무섭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석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하오? 연화는 무석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저를 지켜주실 때 당신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무석은 연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흉터는 전쟁터에서 생긴 것이요. 오랑캐의 칼날이 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소. 나는 북방을 지키는 장수였소. 북방 3군 통제사라는 벼슬을 받아 오랑캐와 싸우며 백성을 지켰소. 연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북방 3군 통제사, 그것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높은 무관직이었습니다. 무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조정의 간신들이 나를 모함했소. 나는 역적으로 몰려 쫓겨났고 목숨만 겨우 건졌소. 가족도 벼슬도 명예도 모두 잃었소. 무석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흉한 얼굴의 거지일 뿐이오. 사람들은 나를 보면 피하고 아이들은 울며 도망가고 개조차 지저대오. 연화는 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석은 놀라 연화를 보았지요.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건 주먹이지 흉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젯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석은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흉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입니다. 무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재산도 미래도 모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석은 한참을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무석과 연화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달은 밝았고 벌레 소리가 들렸으며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무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그 빚쟁이가 다시 올 것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것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무석이 연화를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소. 연화는 무석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석은 연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싸우겠다고, 이 여인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죽어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라는 여인 때문에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달을 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운명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이 틀 무렵 무석은 일어섰습니다. 연화도 따라 일어섰지요. 무석이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밥값은 제대로 하고 떠나겠소. 연화는 무석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무석은 빚쟁이들과 싸울 것이고 자신을 지킬 것이며 그것이 밥값이라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석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무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부디 다시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연화는 주막 안을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무석은 아침 일찍 나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하늘은 맑았지만 연화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연화는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석대와 그의 부하들이었지요. 어젯밤보다 훨씬 많았는데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고 숨었으며 거리는 순식간에 텅 비었지요. 석대 일당이 주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석대는 주막을 바라보며 연화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지요. 연화는 떨리는 다리로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대는 연화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는데 어제 그 거지는 어디 갔느냐며 오늘은 그놈도 못 구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석대가 부하들에게 주막을 부수고 연화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우르르 주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막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부수며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부하가 연화의 머리채를 잡았고 연화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연화가 놓으라고 울부짖었지만 부하는 더 세게 머리를 잡아당겼지요. 석대가 다가와 연화의 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순순히 따라오라고 말이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손을 떠라.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석이 서 있었는데 어제와는 달랐지요.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옷은 여전히 누더기였지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은 고닫고 어깨는 넓었으며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석대는 무석을 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어제 그 거지로구나. 오늘은 제대로 손봐주겠다고 소리쳤지요. 석대가 부하들에게 저놈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 5이 무석에게 달려들었는데 몽둥이를 휘두르고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무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요. 부하들이 무석에게 거의 다가왔을 때 무석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빛보다 빨랐지요. 무석의 손이 번쩍이더니 첫 번째 부하의 몽둥이를 빼앗았고 그 몽둥이로 부하의 다리를 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칼을 휘둘렀지만 무석은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의 팔을 잡아 비틀었는데 팔이 꺾이는 소리가 났고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무석은 그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하도 순식간에 쓰러졌는데 무석은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몽둥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지요. 석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주춤했지요. 무석은 몽둥이를 들고 천천히 석대 쪽으로 걸어왔는데 걸음 하나하나가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었지요. 석대가 부하들에게 다 같이 덤비라고 소리쳤습니다. 부하 수십 명이 일제히 무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석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무석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는데 몽둥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부하들이 쓰러졌고 주먹이 날아갈 때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무석은 한 손으로는 공격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반격했지요. 한 부하가 무석의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지만 무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부하가 술병을 집어 던졌지만 무석은 몸을 틀어 피했고 그 술병은 다른 부하의 머리에 맞았지요. 무석은 주막에 빗자루를 집어들어 창처럼 휘둘렀는데 부하들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지요. 일방적인 학살이었는데 아니 학살도 아니었습니다. 무석은 누구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꺾고 정신을 잃게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32살 전성기 무관의 피지컬이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여 명이 쓰러졌고 20여 명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부하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요. 석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석은 석대 앞에 섰는데 몽둥이를 석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석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 놈이 대체 누구냐? 무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대의 팔을 잡았지요. 그리고 비틀었는데 석대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났고 석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석은 석대의 머리를 땅에 박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내 목을 친다. 석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석이 석대를 놓아주자 석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지요. 나머지 부하들도 쓰러진 동료들을 끌고 달아났습니다. 주막 앞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땅에는 부러진 몽둥이와 흩어진 칼들만 남아 있었지요. 무석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무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석이 연화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석을 껴안았지요. 무석은 잠시 놀랐지만 곧 연화를 안아주었습니다. 연화는 무석의 품에서 울었는데 두려움도 안도감도 고마움도 모두 섞인 눈물이었지요. 무석은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내가 지켜주겠소. 연화는 무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석의 눈은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았지요. 살아있었고 따뜻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무석이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한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위대해질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석의 싸움을 본 사람들은 경외의 눈으로 무석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무석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화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화도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석대는 분명 관아에 신고할 것이고 포졸들이 올 것이며 무석은 잡혀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무석은 이미 각오했기 때문이었고 연화는 무석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무석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관아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석의 손을 꼭 쥐었지요. 무석은 연화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석과 연화는 주막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어젯밤 전투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는데 부러진 몽둥이와 흩어진 술병들이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들을 치우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석을 바라보았지요. 무석은 연화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곧 관아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정오가 되었을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징소리가 울렸고 포졸들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수십 명은 되어 보였는데 앞장선 사람은 관복을 입은 관리였습니다. 그 뒤로는 사또가 타고 있는 가마가 따라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문을 닫고 숨었고 거리는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포졸들이 주막을 포위했습니다. 관리가 앞으로 나와 소리쳤는데 어제 석대와 그의 부하들을 다치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무석은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도 따라 나오려 했지만 무석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무석은 천천히 포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가 무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양반의 부하들을 다치게 했느냐며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지요. 무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포졸들에게 명령했는데 저 자를 잡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무석에게 다가와 밧줄로 묶으려 했지요. 바로 그때 가마의 발이 내려왔습니다. 사또가 내리고 있었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관리였습니다. 사또는 무석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무석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는데 무석의 흉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흉터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말이지요. 무석은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검이었는데 작은 단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의 손잡이에는 용이 새겨져 있었고 칼집에는 임금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석이 그 검을 높이 들어 올렸지요. 사또는 그 검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지요. 당신은 북방 3군 통제사 강무석 장군. 주위의 관리들과 포졸들도 모두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무석을 바라보았지요. 북방 3군 통제사 연화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이자 오랑캐를 무찌르며 북방을 지킨 전설 같은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3년 전 갑자기 사라졌고 역적으로 몰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석은 검을 내리며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무석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이 여인의 빚을 탕감하라. 사또는 땅에 이마를 박으며 떨었습니다. 예, 즉시 그리하겠습니다. 무석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하라. 누구든 이 여인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요. 무석은 검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또에게 물러가라고 말했지요. 사또는 황급히 일어나 포졸들과 함께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석은 돌아서서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무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석은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방의 장군이었습니까? 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위대한 분입니다. 무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안으로 데려갔지요. 주막 안으로 들어가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무석이 입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야 하오. 내 누명을 벗고 나를 모함한 자들을 처벌받게 해야 하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무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년쯤 걸릴 것이오. 짧으면 반년, 길면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작은 옥 조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비취색 옥이었지요. 무석은 그것을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시오. 이것은 정표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오. 연화는 옥 조각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오시겠습니까? 무석은 연화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맹세하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갈라져도 나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겠소. 연화는 무석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무석은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고 연화는 무석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햇빛이 따스하게 주막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석은 일어서야 했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무석이 연화에게서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밖으로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무석은 연화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막을 잘 지키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무석은 연화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주막 앞에 서서 무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석의 걸음은 확고했고 등은 굳었으며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들어 흔들었고 무석도 한 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석은 마을 어귀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무석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손에 쥔 옥 조각이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갔지요. 주막은 조용했습니다. 무석이 앉았던 구석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무석이 마셨던 술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무석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연화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연화는 주막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무석이 준 옥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옥은 아름답게 빛났는데 마치 무석의 눈빛 같았습니다. 연화는 옥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무석이 무사하기를, 무석이 누명을 벗기를, 그리고 무석이 약속대로 돌아오기를 말이지요.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석이 말끔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 꿈이었지요.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연화를 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꿈을 꾸며 잠들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주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혼자 주막을 꾸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솥에 불을 지피고 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해오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지만 연화는 꾸준히 주막을 열었지요. 연화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석이 준 옥 조각이었지요. 옥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고 연화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석을 떠올렸습니다. 무석의 눈빛, 무석의 목소리, 무석의 약속을 말이지요. 연화는 믿었습니다. 무석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석이 북방 3군 통제사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연화를 존중하게 되었지요. 석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왈패들도 연화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특별히 연화를 보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주막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날씨가 선선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무석이 떠난 지 1년이 넘었다고 무석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보았는데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끔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사내가 주막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렸는데 연화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끔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다워 보였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내가 연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연화는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지요. 무석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무석도 연화를 안아주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석의 품에서 울었고 무석은 연화의 등을 토닥였지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정말로. 무석은 연화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약속했지 않았소. 반드시 돌아온다고. 연화는 무석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요. 눈빛은 살아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더 이상 죽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누명을 벗으셨습니까? 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를 모함한 자들을 찾아냈고 임금 앞에서 그들의 죄를 밝혔소. 이제 나는 다시 깨끗한 몸이요.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석은 연화를 주막 안으로 데려갔지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 1년 전 무석이 처음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무석은 연화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 있는 1년 내내 나는 당신을 생각했소. 연화는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석이 말을 이었지요. 조정에서 일을 처리하며 간신들과 싸우며 임금을 뵈며 매 순간 당신이 떠올랐소. 밤이면 혼자 방에 앉아 이 주막을 떠올렸소. 당신이 만들어준 국밥이 생각났고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소. 무석은 연화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임금께서 나에게 다시 북방 통제사 자리를 내리셨소. 높은 벼슬이었소. 누구나 원하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소.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하고. 연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무석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깨달았소.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은 나라도 명예도 아니었소. 바로 당신이었소. 당신이 웃는 모습을, 당신이 밥을 짓는 모습을, 당신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소. 당신 곁에 있고 싶었소. 무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무석을 보았지요. 무석이 두 손으로 연화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소. 높은 벼슬은 마다했지만 임금께서 한양 운종가에 집 한 채를 하사하셨소. 그곳에서 주막을 열고 싶소. 당신의 솜씨로 한양 최고의 주막을 만들고 싶소.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무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막은 핑계요.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을 보고 밤에 잠들 때도 당신 곁에 있고 싶소.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의미가 없더이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석이 말을 이었지요. 나를 받아주시겠소. 이 흉한 얼굴에 과거는 화려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사내를 말이오. 연화는 무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흉하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이 흉터는 나라를 지키다 생긴 것이고 이 눈빛은 저를 지켜주신 것이니까요. 연화는 무석의 흉터에 손을 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양이든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석은 일어서서 연화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는데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와 무석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막은 마을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고 연화는 필요한 짐만 꾸렸지요. 무석이 준 옥 조각도 함께 챙겼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연화는 주막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주막이었고 자신이 혼자 지켜온 곳이었으며 무석을 만난 곳이었지요. 연화는 눈물을 닦고 말에 올랐습니다. 무석도 말에 올라 연화 옆에 섰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출발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함께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지요. 무석은 연화에게 한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화는 1년 동안 주막을 지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지요. 사흘 후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크고 북적였는데 연화는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놀랐습니다. 무석은 연화를 데리고 운종가로 갔지요. 운종가는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는데 온갖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석은 운종가 한가운데 있는 큰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큰 집이었고 위치도 좋았지요. 연화는 그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무석이 연화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은 넓고 깨끗했으며 주막으로 쓰기에 완벽했습니다. 연화는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무석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달은 밝았고 한양의 밤거리는 아름다웠지요. 무석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려준 1년이 아깝지 않소. 연화는 무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무각이 문을 연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연화와 무석은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주막을 깨끗이 청소하고 솥과 그릇을 장만하고 식재료를 구해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을 맡았고 무석은 홀을 맡았지요. 개업하는 날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 생긴 주막이라 사람들이 경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 번 와본 손님은 반드시 다시 왔습니다. 연화의 음식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국밥을 끓일 때 뼈를 오래 고아 진한 국물을 만들었고, 반찬은 정성껏 담았으며 김치는 직접 담갔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무석도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석은 고기를 손질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석은 칼을 잡으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지요. 고기를 써는 모습이 마치 무술을 하는 것 같았고 보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무석의 손에서 고기는 정확히 같은 두께로 썰렸고 뼈는 깔끔하게 발라졌으며 손질하는 시간도 다른 사람의 절반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종가에 새로 생긴 주막이 장안의 맛집이라는 소문이었지요. 음식도 맛있고 주인 사내의 고기 손질 솜씨가 구경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곧 연무각은 손님으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관대작이 연무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였는데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고관은 국밥을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불러 음식이 일품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고관은 이후 단골이 되었고 그의 입소문으로 다른 양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양반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민들도 상인들도 심지어 거지들도 연무각을 찾았습니다. 연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성껏 음식을 내주었고 무석은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했지요. 다만 한 가지 무석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양반 하나가 연무각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상을 엎으려 했고 연화에게 함부로 말했지요. 무석은 조용히 그 양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양반은 무석의 눈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고 황급히 돈을 내고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무각에서 진상 부리는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연무각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지요. 연화와 무석은 일꾼을 열어들였고 주막을 확장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두 사람은 그 돈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석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기를 손질할 때 보여주는 칼솜씨였는데 어느 날부터 무석은 손님들 앞에서 고기를 썰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깃덩이를 가져와 공중에 던지고 칼을 휘둘러 정확히 같은 크기로 썰어내는 것이었지요. 고기는 공중에서 썰려 접시에 떨어졌고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고기쇼는 연무각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석의 칼솜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고 무석이 고기를 썰 때면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무석의 칼은 빛처럼 빨랐고 정확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기 손질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연화의 요리 실력도 날로 발전했습니다. 연화는 각 지방의 음식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지요. 평양냉면을 만들어 여름 별미로 내놓았고 전주 비빔밥을 한양식으로 재해석했으며 궁중 음식을 배워 주막 음식에 접목시켰습니다. 연화의 손에서 나온 음식은 항상 완벽했고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의 친척이 연무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몰래 나온 것이었는데 음식을 먹더니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는 무석과 연화를 불러 칭찬했고 궁궐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했지요. 무석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은 주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의 친척은 무석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 임금에게 연무각 이야기를 전했지요. 임금은 무석이 벼슬을 마다하고 주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연무각의 현판을 하사했는데 거기에는 천하제일미 천하제일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는 뜻이었지요. 현판을 받은 날 연무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임금이 인정한 주막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연화와 무석은 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웃었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며 기뻐했으며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지요. 연무각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주막이라는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고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석과 연화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음식을 주기도 했지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주막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고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지요. 무석은 연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이 이것이었다고. 높은 벼슬도 큰 명예도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행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연화도 무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을 기다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무석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연무각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으로 자리 잡았고 무석과 연화는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주막에서 일했는데 무석은 고기를 손질하고 연화는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꾼들이 많아서 두 사람의 부담이 많이 줄었지요. 봄이었습니다. 연무각 앞마당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마당은 꽃잎으로 가득했지요. 연화는 마당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는데 아이를 가진 지 6달쯤 되었습니다. 무석이 주막에서 나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지요. 무석은 연화 옆에 앉아 차를 건넸고 연화는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비 오던 날이 생각나.
연화는 무석을 보았습니다. 무석이 말을 이었지요. 내가 처음 당신 주막에 들어가던 날 말이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거지꼴이었고 개밥을 먹고 있었지. 연화는 웃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처음 보는 흉한 얼굴에 놀랐지요. 무석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싶었어. 모든 것을 잃었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지.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따뜻한 국밥을 줬어. 그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지. 아직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연화는 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석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어디선가 죽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고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석대에게 끌려갔을 거예요. 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아갔을 거야. 연화는 무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더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무석은 연화의 머리에서 꽃잎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비를 피하러 들어간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에게 국밥을 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석과 연화는 주막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일꾼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무석이 연화의 배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겠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무석은 웃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 준다면. 연화는 무석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석은 배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지요. 아이가 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석은 신기한 표정으로 연화를 보았고 연화도 행복한 표정으로 무석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이었지요. 무석은 일어서서 연화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함께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부엌으로 가서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일꾼들을 지휘하며 주방을 관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일을 사랑했고 손님들을 대하는 것을 즐거워했지요. 저녁 내내 주막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으며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넘쳐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일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석과 연화는 주막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상을 닦고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지요. 연화는 무석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무석은 연화를 안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를 말이지요. 북방의 전쟁터에서 얼굴에 흉터를 입었고 간신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거지가 되어 떠돌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연화를 만났고 지금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무석은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왈패에게 위협받았던 그 시절을 말이지요. 혼자서 주막을 지키며 매일 눈물을 흘렸고 내일이 두려웠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석이라는 빛을 만났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연화도 깨달았습니다. 쓴 것을 다 겪었기에 지금의 단 것이 더 달다는 것을 말이지요. 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연화는 고개를 들어 무석을 보았습니다. 무석이 말을 이었지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야. 우리가 겪은 고통이 쓴 것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단 것이 아닐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쓰디 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달콤한 행복이 더 소중해요. 무석은 연화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연화도 무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지요. 연무각의 현판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위에는 천하제임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석과 연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연무각은 계속 번창했고 무석과 연화는 행복하게 살았지요. 두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주막에서 일했고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무각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단순히 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무석과 연화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음식에 스며들어 먹는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석과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절이 와도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쓴 것을 다 겪고 나면 단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무석과 연화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고진감래의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봄날의 연무각, 벚꽃이 흩날리는 마당에서 무석과 연화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함께 겪은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연무각의 불빛이 환하게 켜졌고 그 빛은 한양 거리를 밝혔습니다. 무석과 연화는 손을 잡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이 주막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쓰디쓴 시련 끝에 찾아온 달콤한 행복, 그것이 바로 무석과 연화가 누리는 고진감래였습니다.